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가 뭐 예상했던 거는 뭐 관세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이제 이 정도로 세게 나올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 트럼프 정부 안에서도 사실 보편 관세, 그다음에 상호 관세, 그다음에 품목별 관세, 또 국가별 관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뭐 논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사실 최근에 발표가 됐고, 근데 그게 사실 그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 주는 충격이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세미나에 맞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 발표를 해서 상당히 지금 뭐 시장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또 앞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또 이런 그 정책에 변덕을 부릴지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좀 불안 요인으로 안고 있는 것은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우리의 대외경제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거라든가 너무 조급하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제가 2월, 3월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워싱턴 DC를 방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뭐 초반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이런 불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 오는 거는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제 어, 좀 시간이 조금 되면서 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라든가 통상교섭본부장이나 통상 차관보들이 이제 와서 카운터파트들과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근데 그 외에도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의회, 국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그 워싱턴에서의 얘기는 한국이 조금 너무 약간, 왜냐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제 대통령 탄핵 그 국면이 있다 보니 좀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거기다가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 그 심판을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이제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 노력을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함과 그다음에 좀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어쨌든 다시 돌아오셨고, 물론 이제 탄핵이 돼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런 그 점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안정된 그런 상황에서 대미 전략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좀더 총괄적으로 그런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도 했고 상당히 통화 내용이 생각보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 동맹이라든가 그다음에 한미 간의 어떤 산업 협력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예전에 그 한미 FTA 비준을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준비 대사를 하면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그러한 활동을 그 워싱턴 DC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이런 관세 정책이라든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물밑 작업, 그런 기초 작업을 하러 사실 2달 동안 가 있었던 거고요. 뭐 꼭 누구를 만나서 뭘 하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특히 이제 뭐 로비스트들이라든가 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PR 펌들, 그런 데들을 이제 저희가, 좀 고용을 해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그 많은 탱크탱크들 하고의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뱀이 메시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그 전략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그 준비를 하는 작업을 하고 왔고요. 사실 이제 그 준비된 걸 이용해서 이제부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갈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일단 트럼프 2.0 시대 그 대외경제 전략이라고 하고요. 이게 작년 7월에 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아마 거의 전 세계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물론 뭐 그 사이에 뭐 조금 약간 업앤다운이 좀 있긴 있었지만 결국 이때 거의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는 뭐 미국 대선 결과가 트럼프 1기 때하고 다른 거는 이제 1기 때는 어쨌든 이기긴 이겼지만 파퓰러 보트에서는 사실 졌었는데 이번에는 뭐 파퓰러 보트에서도 이기고 미국 상원 하원 다 공화당에 이제 석권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는 이 당분간은 트럼프의 시간이다. 미국 현지에서도 물론 뭐 트럼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고 상당히 이제 그 제한된 숫자의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조차도 트럼프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니다 하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정도로 굉장히 그 트럼프의 역할 거의 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의회까지 석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년에 있을 그 중간선거 때까지, 내년 말에 있을 중간선거 때까지는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그런 영향력이 상당히 클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트럼프는 이제 물론 뭐 삼선 얘기를 뭐 하고는 있지만 그건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사실 내년 그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거의 레임덕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제로 삼선을 하게 될지 그거는 사실 뭐 아직 모르겠는데요.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거는 그 레임덕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혹시 트럼프가 다시 오더라도 한 2년만 잘 버티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핵심은 그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팔러시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마가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그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쓰는 게 이제 통상정책이고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펴나간다는 거고 그래서 관세 징수를 위한 대외 수입청 심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무역 적자 대상국에 대한 관세 조치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무역 협정을 다시 검토하고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라는 걸 했는데 PNTR이라는 걸 했는데 사실 예전에 2001년 중국이 WTO 가입하기 전까지는 P가 없는 NTR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심사를 통해서 정상적인 무역 관계인지를 이제 심사를 했었는데 2001년에 중국이 WTO 가입하면서 PNTR을 지위를 그러니까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취득했는데요. 획득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서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를 안 하고 매년 심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트럼프 관세 정책을 세 가지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당연히 협상 수단으로 쓰고요. 일단 그리고 지금도 보시겠지만 물론 90일간 유예를 하긴 했지만 그 상호 관세라는 걸 발표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래서 협상 테이블을 상당히 미국에 유리하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세라든가 기존에 있던 무역 관계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
그 협상의 스타팅 포인트가 그 상호 관세 부과된 거기에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협상 수단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금융 제재 대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그 처벌 수단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뭐 마가라든가 국내 제조업을 좀 더 보호하고 육성하고 이런 그 또 재정 건전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그 거시경제 수단으로도 이제 활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자마자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조금 놀랍다라고 얘기했던 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그 멕시코, 캐나다 이게 뭐 그냥 거리상으로만 가까운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미국하고의 그 뭐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미국하고의 교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리고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거의 80% 이상이 미국하고의 교역인데 뭐 중국산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를 하는 것. 특히 이제 그 이유가 뭐 무역 수지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불법 이민, 그다음에 그 펜타닐, 그 마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온상 비슷하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런 경로가 되는 게 이제 캐나다, 멕시코다라고 해서 그 국가 비상사태로 이걸 간주하고 이제 IEPA를 이용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미국에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낮은 10%를 부과하기는 했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10% 부과해가지고 이제 20%. 이제 기존에 있던 대중국 그 관세 플러스 이렇게 20%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지금 이 IEPA라는 게 물론 뭐 활용된 사례는 있지만 1977년에 발효된 이후에 그렇게 많이 쓰인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러한 그 국제 경제 비상 권한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초창기에 사실 그 한국 입장에서는 그 USMCA라는 그 나프타를 이제 트럼프 일기 때 재협상하면서 그 USMCA라는 그걸로 이제 이름을 변경을 했죠. 협정 이름을. 그래서 사실 그 USMCA를 통해서 그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생산한 제품들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관세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나 멕시코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들이 꽤 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90% 생산한 거에 90%가 미국 수출용이라고 할 때 그 멕시코의 미국 관세에 대한 그 수출 타협성 계수까지 고려해서 보면 자동차 수출 감소 수령액이 약 26.5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간접 피해는 미국이 이렇게 관세를 부과하면 이들 국가의 수출 감소가 한국의 간접 수출에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국이 미국이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수출을 그러니까 뭐그 중간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출을 할 텐데요. 그래서 글로벌 가치 사슬의 기여도를 이제 보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1점 거의 한 2%, 그다음에 멕시코는 거의 1.9%, 중국 같은 경우가 좀 많은데 그래서 7.26% 정도 되는데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간접 통출이 가장 크게 나타난 걸로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품목별로 그 관세를 낮은 분야가 철강 알루미늄인데요. 철강 알루미늄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25% 추가 관세를 다 부과를 했는데 그 철강에서 이제 우리 트럼프 일기 때 우리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 TR2라는 걸 이제 했죠. 처음에 쿼타를 좀 받고 쿼타를 넘어가는 품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받는 그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런 그리고 또 예외를 받은 나라들도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폐지하고 모든 국가에서 오는 그런 그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알루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일기 때 10%였었는데 그게 이제 25%로 인상시키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하는데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순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철강 같은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 경쟁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 제품별 미국 내 수급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좀 달라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한국의 철강 수출액을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평균 단가로 계산을 해보면 1134.7달러 정도 되고 전체 평균이 한 1309달러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낮아서 가격 경쟁력으로만 보면 물론 제품별 차이를 고려하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 단순한 평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래도 가격 경쟁력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표에 보시면 주요국의 대미국 철강 수출 금액 및 평균 가격, 그다음에 관세 상승분 전망 이런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평균 가격이 한 중간 정도 되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철강 제품별로 이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아주 싸거나 아주 비싼 건 아니고 중간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EU, 영국, 일본, 캐나다에 비해서 조금 관세 인상 이후에도 오히려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러한 그 관세 이런 거랑 연결돼서 미국 내 철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는 점 때문이고요. 근데 미국산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를 안 내도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실제로 그 미국 철강 산업이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생산량을 늘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를 물고라도 지금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꼭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제 미국 내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그 미국 바이어 쪽에서 이런 그 철강을 인수하지 않고 약간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그런 몇 개 국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관세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25% 관세가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계속 이제 뭐 무역 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그걸 통해서 그런 상호주의 관세를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해왔던 대로, 상호주의 관세를 이제 매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5%. 근데 뭐 그 언엑스에 보면 그 백악관 행정명령 언엑스에 보면 26%라고 이제 나와서 약간의 이제 혼선이 있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25%로 정리가 됐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34% 그렇게 됐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뭐 24% 이런 식으로 어 이제 그 국가별로 다르게. 근데 이런 그 상호관세는 일단 모든 국가에 대해서 10% 보편 관세를 지금 다 기본 관세를 다 때리고 거기에 이제 국가별로 이제 차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5% 같은 경우에는 기본 관세 10% 플러스 15%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90일간 유예한다고는 하지만 이 상호관세 유예는 25%를 때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에 대해서 이제 10%만 한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USTR이라는 데가 이제 이러한 그 통상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구인데, 아니 그좀 부처인데 거기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뭐 정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정부 효율화라는 걸 통해서 나주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슬림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이런 그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실직을 하기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국가별로 서로 다르고, 뭐, 철강이나 뭐, 자동차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르게 돼 있고, 막 이런 것들을 실제로 집행을 할 때 제대로 이걸 갖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90일간 유예라는 게 뭐 언젠가 이제 올 것이 온 거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건데 생각보다 저는 빠르게 이 90일 유예라는 게 왔고
그거는 이제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미국 내에서 이러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버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적 무역 균형이라는 걸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상호 관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세가 서로 다르니까 그걸 맞추겠다 이런 의미로 하면서 그다음에 무역 적자를 이렇게 해서 해소를 좀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상호 관세 그 매기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단순하게 그 무역 적자 나누기 그 나라로부터의 그 무역 수입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에 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대한 무역 적자 나누기 미국에 대한 수입 그게 한 50 정도가 나올까 50 정도가 나오고 50% 정도가 나오고 이제 그거의 반으로 해서 25%를 낸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불공정한 정책이나 환율 조작 같은 그런 불공정 행위 때문에 너네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샘포 생각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다른 나라들이 어떤 그런 그 꼼수 내지는 뭐 어떤 그런 정책적인 그런 뭐 수출 이런 우위 이런 것들을 갖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불공정 정책 그다음에 환율 조작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일종의 그 경쟁력을 좀 더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미국에다가 수출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많이 조사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관세가 너네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높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2.5% 정도가 이제 제조업 평균 관세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만 해도 미국은 관세가 2.5%인데 유럽은 10%. 뭐 이것도 좀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선진국인데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트럼프의 그런 사고 방식에 대해서 뭐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이 관세 불평등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관세는 많이 낮출 수 있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런 비관세 장벽,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는 이제 부가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좀 불공평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미국 제품이 다른 나라에 가면 이런 것들 다 내고 해야 되니까 이거는 좀 미국산 제품에 훨씬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한편 그 한미 FTA 때문에 사실 거의 98% 상품이 미국하고 서로 무관세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 관세가 미국의 4배다.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그 WTO에 이제 우리가 다 양호 관세를 갖다 제출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는 13.2%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한 3%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계산을 해보면 한 4배 정도 된다. 3.4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건 사실 양호 관세라는 거는 실효 관세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우리가 4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0%에 가까운 그러한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여기 뭐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그 하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 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뭐 조이풀하게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나라들 특히 이런 작은 나라들에까지 이렇게 관세를 하고 여기 많은 그 10%들이 있는 거는 이제 기본 관세만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흑자를 보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뭐 적자를 보고 있거나 오히려 아니면 무역 수지 흑자를 봐서 거의 뭐 적게 또는 뭐 어느 정도 균형된 그러한 무역 수지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세보다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호무역 이런 걸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그 대미 무역자의 주요 품목들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협상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그런 적자 원인 해소 또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세 장벽 아까 말씀드렸던 중에 하나로 그 VAT 부가치세율.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한 10%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월 말에 매년 나오는 그 무역 장벽 보고서가 있습니다. NT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뭐 TBT라든가 SPS, 특히 이제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관세를 많이 낮췄지만 SPS를 이용해서 실제로 통관하는 걸 많이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무역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그 협상 카드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디지털 무역 협정 같은 거를 미국이 이제 일본하고 맺은 그런 디지털 무역 협정 비슷한 거를 맺을 가능성도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임기의 주 성장정책 일지인데요. 요 기본적으로 이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가보시면 거기서 그 챗본이라는 친구가 주로 이제 이런 통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통상일지 일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좀 정리를 한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트럼프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트럼프의 그런 의지라든가 트럼프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정책이 대부분 다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아무 얘기가 안 듣는 건 아니고 트럼프가 또 다양한 얘기를 듣는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당연히 허워드 러트닉 그 상무장관이라든가 제이미슨 그리어 그 USTR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담당 부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고 하지만 그 외에도 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피터 나바로 백악관 그 제조업 무역 고문 뭐 이런 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케빈 하셋 그 NEC 의장 그다음에 스티븐 미란 그 CA 의장 위원장 이런 분들 얘기도 많이 들을 거고요. 그렇게 실제로 그런 어떤 그 직책을 갖지 않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그 친분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이제 트럼프가 또 이 결정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제가 이제 대응하는 거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마가를 위한 그런 관세, 근데 기본 관세 10%에다가 상호관세 국제별 차등 적용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는 조금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좀 서프라이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불법 이민, 마약 이런 그 비경제적 요인을 이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이제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미국하고 공급망으로 아주 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율 관세를 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그 미국 소비자들한테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단기적 해결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중국은 지금 뭐 더 많은 그 높은 관세율을 지금 적용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거기 말고도 EU, 한국, 일본, 인도, 동남아 등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관세를 지금 부과하는 걸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국가별로 미국의 압박 정도는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협상할 때도 각 국가별로 이제 맞춤형 어떤 협상 얘기가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관련해 한 것들도 이런 그 협상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을 다 종합해서
협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부과한 그런 상호 관세는 최종 관세율이 아니다. 결국은 협상의 시작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제적 영향을 이제 분석한 부분인데 피터슨에서 한 건데 보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25%씩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20% 했더니 이게 이제 그 중위소득을 가진 가계에 대해서 연간 1,200달러 이상의 그런 그 세후소득 감소 이거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세후소득이 한 1.8%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경우에는 뭐 트럼프 일기 때 사실 저희가 의도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수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하던 거를 미국으로 돌린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가스라든가 이런 수입들을 좀 많이 하면서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200억 달러가 넘던 대미무역 수지 흑자를 이제 한 100억 달러 선까지 내렸었는데 정권이 바뀌고 하면서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양자 간 무역 수지에 그렇게 크게 방점을 주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 우리 제품들이 또 상당히 그 미국 내 시장에서 잘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우리가 대미 무역 수지 흑자를 557억 달러 흑자를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20년 대비해서 25년에 거의 뭐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한미 FTA 재협상을 트럼프 일기 때 했긴 했지만 이게 또 다시 이거 한미 FTA를 다시 전면적으로 재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무역 불균형 정도를 이제 ITIF에서 해본 건데요. 이제 이거 스코어를 매긴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세컨티어의 상단에 위치해서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33개국 중에는 13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다양한 그 지표들을 넣고 있습니다. 뭐, USTR의 301조 뭐, 라든가, 뭐, 지식재산권 지수라든가, 제약가격 통제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넣어가지고 이제 했던 거가 이제 이런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로 봤을 때도 한국이 하여튼 뭐, 탑 15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더티 15이라는 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간다. 이게 뭐 무역 수지만 가지고 봐도, 그러니까 국별 무역 수지를 봤을 때 또는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했을 때 품목별로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주요 품목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품무역이라든가 비관세한대 이런 걸 했을 때 중국, 멕시코, 베트남이 이제 제일 위쪽에 있지만 한국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결국 한국이 더티 15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관세 정책이 막 25%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가장 근본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플레이션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고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을 찾았을 때 상당히 많은 특히 이제 워킹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백인 뭐 중년 이런 분들은 바이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빨리 트럼프가 돌아오길 바란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인플레 물가 때문이었고요. 특히나 미국은 뭐 자동차 없이 살 수 없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가스 프라이스가 이제 휘발유 가격이 거의 뭐 매일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하는 게 이제 주유소를 가는 건데 가서 보면 이제 가스 프라이스가 막 5달러, 6달러 막 이렇게 갤런당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사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때는 뭐 1달러 미친 적이 있었어요. 막 89센트 이런 적도 있었던 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올랐던 거.
계란 가격도 뭐, 그, 더즌에, 한 12달러, 최소한 9.99,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내려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결국 금리 인상 압박이 될 거고, 이게 강달러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테고, 결국 무역 수지가 악화되고, 그러면 또 다시 관세를 인상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또 나타나는 이런 그런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 같이 감안해서 사실 그 전 세계 주식시장이 거기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그 전략산업의 한국의 역할, 특히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특히 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할 때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내가 어디냐, 한국 말고 또 어디가 있겠냐, 특히 제조업 그런 그 캐패시티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기술 협력이 특히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고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바이오 이런 전략 산업 분야에서는 한미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무역 갈등 완화하는데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방정부, 백악관, 뭐,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그 주별, 아웃리치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관세 인상을 통해서 한국의 투자기업 생산력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역 내 투자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웃리치 활동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어떤 그 이해관계자라든가 산업을 잘 분석해야 되고,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이제 구체적인 수치도 우리가 이제 만들지만, 또는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뭐,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랑, 또 미국에 있는 그 유력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이건 상당히 그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이런 내용을 특히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잘 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론 뭐 지금 그 WTO가 거의 뭐 유명무실화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다양한 방식으로 꼭 WTO 아니더라도 뭐 CPTPP 가입을 지금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에 대한 그러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EU하고 협력이 그동안 뭐 좀 물론 뭐 우리가 한일 FTA도 하고 했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우리 아시아에 비해서 EU와 협력은 좀 덜 강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좀 더 이런 룰 베이스드 무역 체제 복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EU하고 협력을 좀 확대하는 그런 계기도 삼을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참고로 EU 같은 경우는 지금 보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카드를 만들고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준비해놨던 그런 카드가 있는데 그때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든가 버번 위스키라든가 청바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버번 위스키는 지금 사실 그 목록에서 빠지긴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산 와인에 대해서 막 100%,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빼긴 했는데 아무튼 그 4월 중순부터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사실 5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ACI라는 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Anti-Coercion Instrument라고 해서 EU 회원국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경제적 압박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경우에 이제 발동하는 수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뭐 폰데라이언이 이제 재선에 성공을 해서 이 기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EU 같은 경우에는 한EU FTA 이후에 상당히 많이 늘었고 사실 한EU FTA 초반에는 사실 우리가 EU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 5년간 보면 대EU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많이 수입 증가율을 압도적으로 지금 누르면서 우리의 어떤 수출과 수입이 상당히 균형을 많이 이뤄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민관 합동 그 원팀 코리아를 가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이제 뭐 여러분들도 느끼긴 하죠.
특히나 뱀이 아웃리치 활동을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한미 FTA 그 비준 작업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었던 게 한 15년 전쯤 되거든요.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로비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부정적인 시간이 많았는데 미국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로비가 굉장히 정상적인 거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우리 주요 기업, 대기업들도 미국에 이제 오피스를 많이 차려. 물론 뭐 15년 전에도 오피스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만 해도 그때는 뭐 한 명 정도 나가서 부장 정도가 한 명 나가서 있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부사장급 이상, 사장급까지 하고 그다음에 현지에 이제 미국인을 그 대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뭐 4대 그룹 플러스 포스코, 뭐 한화, 그다음에 HD 현대 이런 데들도 다 지금 워싱턴 DC에 사무실 갖고 있고요. 사무실만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 사무실 자체도 엄청 그 비교할 수, 그 15년 전이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갖고 있고 다들 그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있고 또 일부 PR 회사를 고용하는 데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의 문제는 사실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또 대상안을 통해서 또 대상안에서도 이런 로비 펌이라든가 PR 펌들을 다 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간의 협상이라든가 또는 이제 각 개별 기업의 그런 그 니드를 갖다가 미국 정부 또는 그 업계랑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더스트리얼 레벨, 그러니까 산업에 대한 레벨이라든가 산업 협력 얘기,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그런 또 루트가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경제협회에서 이제 그 워싱턴 DC 안에 그런 그 데미 아웃리치를 위한 그런 인프라를 좀 까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한 지난 2달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탱크탱크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그 로비 펌이라든가 PR 펌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좀 잘 같이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개월 안에 저희가 뭐 작년 말에 트럼프 정책 대응 TF를 이미 가동을 하고 있고 대미 정책 자문회의라는 걸 이제 외국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그런 협상이라든가 미국하고 할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될 거는 그 네, 뭐 그런 산업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테고 결국은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레버리지 갖고 있으려면 이러한 그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비탄력적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글로벌 공급망에서 초코 포인트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그 특히 이 산업 정책이 지금 사실 예전에는 이미 한물 간 그런 정책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호무역주의 시대에서는 훨씬 더 핵심적인 그런 경제 정책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정책 프로세스 개선 같은 게 좀 필요하고 그런 정책의 연속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런 주요 국가의 산업 정책 협력, 이제 모든 나라들이 다 산업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 정책 협력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